2021년 윤리 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회 및 영원한 유교문화 교류 학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경상북도 청년유도회 사무처장 정윤재, 상주방송 아나운서 편다송입니다. 본 행사는 광주,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각 향교재단, 전교협의회, 성균관 유도회, 성균관 여성유도회, 성균관 청년유도회가 공동 참여하여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는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 윤리 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회, 오후에는 영원한 유교문화 학술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다가를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가 심하여 오찬장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공개해드립니다. 먼저 성균관 문행합창단의 찬유가 합창을 편집한 영상으로 시청하시고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8개 광역시도 유림 단체장님들이 귀한 걸음하셔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영상 자막으로 소개드리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주
이어서 상업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중앙 연단을 마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례는 바른 자세로 하겠습니다. 공수 상업. 예, 모두 정면을 봐주십시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먼저 산화하신 유도인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어서 문묘 향배가 있겠습니다. 상주 향교 대성전이 있는 7시 방향으로 뒤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묘 향배는 담배로 하겠습니다. 국궁 배헝 평신. 예, 뒤돌아서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장 및 목적문 강령 구호 낭독이 있겠습니다. 헌장은 생략하고 목적문 강령 구호 낭독은 경상북도 청년유도회 유한정 수석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적문 청년유도인은 유도의 근본 가르침에 입각하여 바른 덕성과 절조 있는 행동으로 사회 정의를 선도하며 공동의 선을 위해 인권 보호와 사회 봉사에 앞장서고 민족 문화의 모두 자리에 창조적 일어서 계승 주시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위대한 선현들의 가르침을 깨달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천 구호 방역 관계로 저만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떳떳하게 행동하자. 우리는 형제와 같이 사랑하자. 우리는 사회 정의의 파수꾼이 되자. 우리는 민족 문화 창달의 주체가 되자. 우리는 평화의 선구자가 되자.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림 단체장님, 축사를 한 분 한 분 청해야 하나 시간 관계상 모시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8개 광역시도 유림 단체장의 축사와 관계기관 단체장님의 축사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입니다. 오늘 300의 고장 상주에서 영호남 유교문화교류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항의효 경북청년유도회장님과 경북을 찾아주신 유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호남 8개 광역시도의 유림단체가 전부 뜻을 모은 자리여서 더욱 뜻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의 물길을 만들 뿐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신과 가치를 일깨우는 자리입니다. 저는 언행일치, 지행합의를 실천했던 선비 정신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실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영호남이 다시 한번 문화, 인문, 정신을 바로 세워 선진 인류 국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림 여러분께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유교 문화와 선비 정신의 중심지답게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미 깊은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장 강영석입니다. 가을을 보내는 끝자락에서 영호남 유교문화교류학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선 성리학의 체계를 세운 영남의 태계이황과 호남의 고봉 기대성은 각별한 사제관계로 12년 동안 서한을 주고받으며 사단 7정 논변을 전개하여 조선 성리학을 크게 꽃피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에서 영호남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호 교류와 화합을 통해 서로의 학문과 문화를 발전시켜 우리 민족의 문화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영호남이 유교 문화에 대한 교류뿐만 아니라 서로 조금씩 다른 문화와 의식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영호남 유교문화교류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동시 예천군 국회의원 김영동입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청년유도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윤리도덕성 회복을 위한 영호남 유교문화교류학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경북 청년유도회 황희호 회장님, 성균관 청년유도회 전남본부 최규환 회장님, 성균관 상주 청년유도회 김홍희 회장님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기적 풍토와 물질 만능주의로 경로효친과 미풍양속이 사라져가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태계 선생과 고봉 선생이 서신으로 영호남을 오가며 치열하게 고민했던 인간 본성 회복에 대한 고민을 오늘 이 학술회를 통해 다시 재현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 땅에 떨어져 있는 윤리와 도덕을 다시 함양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법과 시대에 맞는 유학의 정수를 찾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학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청년유도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상주시 문경시 국회의원 이민자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윤리 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회 및 영호남 유교문화 교류학술회를 맞이하여 초청해 주신 김홍희 성균관 상주 청년유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로효친 사상의 고치와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상북도 청년유도회, 성균관 청년유대 전남본부, 성균관 상주청년유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와
종로 사상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자랑스러운 효와 어르신 공경의 미덕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균관 청년 유대 여러분들이 사회의 도덕성 회복과 정로 혁신 사상의 함량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주국으로서 명성을 이어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에서도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과 경로 혁신 사상의 함량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균관 청년 유대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추운 겨울에 몸 관리에 각별한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윤리 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회 및 영원한 유교문화 교류 학술회를 축하드리며 성균관 청년 유대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회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처음을 되돌아보고 삶을 성찰하는 만추에 300의 고장 상주에서 개최되는 윤리 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회 및 영호남 유교문화 교류 학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이 불확실하고 힘들수록 윤리적 가치는 더욱 요청됩니다. 윤리 도덕이 소중한 것은 사람됨의 원형이 거기에 있고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신문화의 근간이 된 유교 이념을 실천하고 사라져가는 윤리 도덕성 회복과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유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호남 교류를 통해 우리 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성의 세대를 뛰어넘는 8년간의 서신을 통한 논쟁이 생각이 납니다. 이 논쟁으로 유학이 한층 더 깊이 있는 사상으로 발전했듯이 오늘의 소통과 교류의 자리가 후학들의 배움과 실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소설이 지나고 바람이 많이 차갑지만 인문정신의 원천인 유교 문화와 함께 더 따뜻한 시간이 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균관 청년 유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의 의장 정재현입니다. 유교의 본향 상주에서 영호남 유교문화 교류학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유학의 참된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는 학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전반이 어려운 이때에 영호남 교류를 활성화하여 동서화합과 민족의 대동화평을 마련하고자 하는 영호남 간의 유교문화 교류학술회는 참으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교류학술회를 통하여 미래를 여는 인문정신의 원천인 유교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되시고 영호남 유림들의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황교재단 이사장 박원입니다. 신충경 한예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300의 고장 상주에서 윤리 도덕 회복을 위한 영호남 유교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미풍 양속과 윤리 도덕을 회복하고 성현들의 빛나는 행정과 유교의 학력 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의 대동화평과 화합을 위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상북도 청년유도회에서 윤리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영호남 유교 문화 교류 학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논할 때 그 정신을 선비 정신이라고 합니다. 선비의 원천은 공명의 존덕과 교도를 계승하여
성년과 성년 선사의 미덕을 기리고 배워서 우리 유도 회원들의 윤리 도덕과 급기 복례와 성년들의 존덕을 더욱 강습해 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과 유도 회원들은 강학을 연마시켜 미풍양속을 잘 전도하고 수기를 통해 모두가 훌륭한 군자로 거듭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행사를 주선하시는 황의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추의 계절 300의 고장 상주에서 윤리 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회 및 영호남 유교 문화 교류 학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상북도 청년유도회와 전라남도 청년유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 유도회 부산광역시 본부 회장 송진모 올림. 예, 영상 축사를 마치고 본 행사를 주관한 성균관 청년유대 김홍희 회장으로부터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길러 타인을 사랑한다는 전신매물이 정신이 살아있는 존해원의 고장 우리 상주를 찾아주신 전국의 유림 지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균관 상주 청년주도회장 김홍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신세대들이 인식하는 유교의 위치는 흘러간 학문이고 현실에 동떨어진 과거의 관습이라고 치부되기도 합니다만 청년유도회는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 창신하는 정신처럼 옛것에 토대를 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변화시켜 새것을 만들어가되 그 근본을 잃지 않고자 이 시대의 문화와 융합하고 화합하는 유림문화를 위하여 더욱 정진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구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팬데믹 재난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미 비대면이나 언택이라는 새로운 문화들이 생겨났고 장차 지금의 재난 이후 4세대의 주역들이 될 청소년들이 과연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사료되고 유교 문화를 어떤 방법으로 다음 세대에게 다듬어서 물려줄 것인가는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 유교와 유림이 지금 현 세대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한 말보다는 무언 실천의 작은 행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년유도회는 헌장과 목적문 그리고 실천 강령으로
행동하고 모범을 보여서 만민들이 공감하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하고 모범으로 저희들은 실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변화가 다양한 현실 속에서 유림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문진작은 시대적 요청이고 이를 위해 우리 상주에서 윤리 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회를 열게 됐음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주 향교와 우리 유림단체는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상무 상주향교 정견님으로부터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주향교 정교 이상무입니다. 오늘 사실은 계절적으로 봐서는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며 벌써 겨울에 접어들었는데도 오늘 날씨는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런지 비교적 포근합니다. 내일 모레가 바로 12월인데 금년도 다가가는데 오늘 날씨는 상당히 따뜻하고 차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성균관 청년유도회 경북도 본부 회장님을 위시한 여러 임원 여러분들의 아마 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를 빛내주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인 서울에서부터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손진우 성균관 관장님, 황미숙 성균관 유도회 회장님, 강일호 성균관 청년유도회 회장님을 비롯한 영남, 호남 각지에서 오신 성균관 유도회 회장님, 본부 회장님,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잘 행해지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에 좌우에 붙여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아도 잘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급격한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다 보니까 윤리 도덕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뒤로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손자분들도 많습니다. 많을 것입니다만은 이 손자분들도 어떤 일을 착한 일을 하고 와서 할아버지가 칭찬하는 일보다는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오면은 1등해서 할아버지 이번에 내가 1등해서 몇 점 맞았어 하면은 훨씬 더 칭찬을 해주고 누구 말 많다나 현금으로 보상도 해주는데 할아버지 오늘 내가 저짜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이웃집 할머니가 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세워서 집에까지 잘 모시다 드리고 와서 이야기하면은 그저 잘했다 이 정도지 큰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 바로 우리가 윤리 도덕성 회복을 요새 젊은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른들부터 자체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른들 반성은 안 하고 자기네 내 행동은 안 하면서 다음 세대를 보고 잘하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실질적으로 어른이 모범을 안 보이면은 어린 젊은 친구들은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새 선거철이 가까웠습니다만은 2030 세대들이 지금 많이 안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오늘 아침에 요새 잠깐 보니까 어느 당에서는 5선, 6선 했는 의원들이 전부 다 조직 개편을 하면서 다 2선으로 물러나고 초선, 재선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오늘 이 대회는
앞으로 좀 더 많게, 사실 영호남도 전에까지는 그렇게 갈등이 안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하는 분들이 훨씬 영호남 갈등을 키웠습니다. 그래야지 표가 많이 나오니까 득표하기 위한 수순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접어두고 인간 본래의 성으로 돌아가서 영호남이 뭐 조만한 손바닥만한 나라에 영남이 뭐 있고 호남이 뭐 있습니까? 중국이나 미국의 일개 주나 일개 성에도 성과 비슷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오늘 계기로 해서 특히 청년유대가 주동이 돼가지고 영호남이 단결하고 영호남뿐 아니고 전 국민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합니다만 환영 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일호 성균관 청년유도회 중앙회장으로부터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 고온으로 따뜻한 날씨인가 싶더니 어느덧 신축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의 삶들이 또 우리의 생활들이 아쉬웠던 기간들이 지금 점점 더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경상북도 청년유도회와 성균관 청년유도회 전남본부가 주관하고 상주 청년유도회가 주관한 윤리 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회와 또 영호남 유교문화교류 학술회를 개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영호남 8개 시도 유림단체 지도자 여러분, 현대사회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가 또 그리고 도덕보다는 법치주의가 경로보다는 젊은 사람이 또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이 또 기업가보다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고 또 농촌보다는 도시가 되는 개인주의적인 이분법적 사고가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보면은 앞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과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바로 큰 과제를 해결하는 분야가 바로 윤리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오늘 학술회라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귀중한 분들이 전부 다 학술회 주제 강연도 하시고 또 발표도 하시고 이러하십니다. 우리 청년 유림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행사라고 합니다. 우리 유림 지도자께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되고 또 큰 지혜를 모아야 되며 또 이러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할 그 과제 또한 우리 유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청년 유림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호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유림 단체의 화합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특히 오늘 이러한 중요한 과정을 해주신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님, 또 박성무 다산연구원 이사장님, 또 그리고 발표를 맡아주신 성균관대학교 신정근 교수님, 또 손기원 사단 대표 교수님, 허건수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님,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성공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여 주신 경상북도 청년유대회 황유호 회장님과 또 성균관 청년유대회 전남본부 최규환 회장님, 그리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신 상주 청년유대회 김몽희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유림이 더욱 미래를 위한 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손진우 성균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손진우 성균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마이크를 벗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에 모두가 고통을 앓고 있는 이 지금에 우리 도덕적 행복과 유교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이 모임을 주관한 청년유도회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축사와 격려사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난처하다 말을 전제하면서 이왕은 나왔으니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에 사는 우리가 윤리도덕이 왜 필요한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윤리도덕을 회복을 하다고 강조하는가? 이 점이 상당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아시지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윤리도덕 규범은 근본적이면서 최초적인 생활 철학이다. 개인이 살고 인간이 사는 우리 인간 공동사회는 철칙이 필요하고 질서가 유지하니 그것은 바로 윤리도덕 규범이다. 윤리도덕 규범 안에는 상세히 말씀드리면 신의, 애지, 예의 5가지 오상지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윤리도덕이 왜 필요한가? 어찌 됐는데 우리가 제3 강조를 해야 하느냐,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자. 우리는 해방 후에 70년 동안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 너무 빨리 달려왔다. 빨리 달려오다 보니 내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뭐냐? 내 몸이 빨리 달려갔는데 내 영혼이 뒤쳐서 나 함께 하지를 못했다는 이 현실에 잊어버린 게 뭐냐 있느냐? 국민 인성 교육이다. 하도 빨리 왔기 때문에 내 영혼이 따라 오지 못함으로써 실종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윤리도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인성교육을 하자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현 시점이다. 관장 책임을 맡아 있는 저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서 윤리도덕을 회복시키냐 하는 문제가 저 관장 임무 중에 제일 중요한 책무다. 저 임기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다 완성은 못하더라도 출발을 시켜볼 수 없을까? 주야로 생각하고 있는 차에 마침 상주에서 이런 중대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안 올 수 없었다. 이후부터 우리들은 여러분과 나는 이 도덕성 회복, 인성교육 회복에 대한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마침 영호호남 유림이 함께하고 유교문화 교류를 하려고 하면 거기다 더 보태서 우리들만이 아니라 경기도 충청남도도 합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확실히 했을 때 우리 유림 전체의 존재 가치가 있고 현주소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유림한테는 큰 덕목이다. 한마디 말씀드리고 우리 다 함께 윤리도덕을 회복합시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미숙 성균관 여성유도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남과 호남이
함께 하자고 대동화합하자는 이런 주제와 함께 인의예지 예의염치. 자,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시기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교 문화 교류를 위한 이러한 시간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행사로 끝날 것인지,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회장으로, 여성유도회 중앙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1년 반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인성을 회복을 할까? 이 도덕성, 이 타락한 이런 사회를 어떻게 회복을 할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성유도회 중앙회장이라는 그런 자리값을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유교 음악, 찬유가 음악 들으셨지요? 그 음악은 이제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손진우 관장님께 그 뜻을, 그분의 뜻입니다. 이것이 음악으로 화합을 해서 전국이 성균관과 유림이, 유도회와 향교와 모든 것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바로 대동 화합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어 악입니다. 예로 시작해서 악으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의 위중한 시기에도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비대면과 대면으로 화상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화상을 교육을 통해서 전국의 15개 향교에 있는 유림들이 찬유가 합창단에 동참을 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성균관 명륜당에서 전국에서 50여 명의 합창 단원들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서 KTX를 타고 그렇게 오로지 찬유가를 부르기 위한 열망 하나로 성균관으로 오셨습니다. 전체의 그 유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에 성균관 손진우 관장님은 뜻을 두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들어서 전국의 유도 회원들께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우리가 한번 음악으로 화합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음악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어디서 나오신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남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남의 임대식 회장님, 영남의 이 음악을 위해서 노력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만들어준 음악을 이제 전국에 빛을 보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불씨를 꺼트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흐트러진 이 마음들이 음악 하나로 이제 화합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향교의 정교님들, 지방의 앞을 리드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죠. 이제 우리가 말로만 인성 회복, 타락한 도덕성 회복 다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직접 실천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음으로 하나로 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 이 귀한 자리에 영남의 선비들이 만들어진 그 음악으로 오늘 첫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음악은 전국을 강타할 것입니다. 이제 향교, 성균관, 향교 따로따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로 화합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실천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오신 분들 한 분이 이제 일당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우리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유림들이 이 타락한 도덕성, 인간성 회복,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구심점은 음악 하나입니다. 이 음악 하나를 뭉치셔야 되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윤리가 중요하잖아요. 자기 개인의 윤리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수기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시고 가정의 윤리, 사회의 윤리,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실천하는 유림들이 돼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뭉쳐서, 저희가 9월 28일 한 마음으로 입으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인자의 나라, 군자의 나라,
선비의 나라가 되기 위한 그 노래를 가슴으로 우리가 명륜당을 감동으로 그날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시기가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성들이 이제는 각 향교마다 여성들이 활성화돼야지 우리 전체가 다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바로 서겠습니다. 저희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여성들이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윤리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기조 강연을 해주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님을 모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유교 철학에서의 개인 윤리와 실천 윤리에 대하여 강연을 경청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건국대 교수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제10대 원장, 성균관 상임고문, 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논문 92건 그리고 저서 62건을 비롯한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학진흥원장을 맡고 있는 정종섭입니다. 또 성균관 상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 손진우 성균관장님 또 여러 우리 정교님 다 여기 오셨는데, 사실 참 제가 여기 서서 얘기할 주제도 아니고 합니다만은 우리 저 청년유도회에서 요즘 세태가 윤리 도덕이 다 무너졌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정유림에서라도 좀 나와서 얘기를 해보고 같이 고민을 해보고 이래야 무슨 제대로 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행사의 취지가 거기에 있고, 또 영호남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참 이런 노력을 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이 반향이라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학술적으로는 더 많은 오늘 발표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쉬운 말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행사에 가능한 한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하는 이유가 이 말과 실천이 일치를 하지 않는데 그런 행사에 자꾸 나가서 뭘 하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청년유도회 우리 여성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여성들이 참 역할이 큽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헌법학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다 정해져 있는 내용들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참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림에 이래 보면은 왜 정교는 남자만 할까? 저는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물론 전통적으로 그래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남녀가 다 평등하게 돼 있는데 남녀를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임에 내가 가면 그거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성당에 가보면 신부님들도 남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을까? 또 절에 가보면 비구니 스님 계시고 비구 스님 계시지만은 그게 중요한 직책은 비구니 스님한테 일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어떻게 천당을 갈 것이며 극락을 갈 것이며 부처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아주 간단한 일도 실천을 안 하면서 이 말과 행동이 전부 따로 움직이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영남에 장계양 선생이 계시는데 장계양 선생 그 앞에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장계양 선생이 참 훌륭하신 어른이면 우리가 다 인정을 하죠. 여중군자다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왜 여중군자라는 말을 저 표현을 왜 쓰냐? 에? 그럼 사람들이 아유 여성 중에 참 군자 어른이신가 그렇지요. 그럼 왜 남중군자라는 말은 왜 안 쓰냐? 에? 그 여중군자는 일상적으로 여성에게는 군자 같은 분이 없는데 참 이 어른은 정말로 군자 같은 분이다 이러니까 그랬었는데 그럼 남자는 다 군자냐? 남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군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에? 왜 남중군자라는 말은 안 쓰고 여중군자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를 왜 그렇게 차별하는 표현이 이 시대에 맞느냐 말이지. 오히려 장계양 선생이라고 하는 게 맞다. 우리가 남성 중에도 훌륭한 분은 선생이라고 하듯이 여성 중에도 마찬가지로 인격이 뛰어나고 참 능력이 출중하면 선생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어떻게 그런 표현이 맞겠느냐. 에? 그거는 저는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맞다고 보는 거죠. 오늘 영호남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화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저희들이 합니다. 영호남이 화합을 하자 한마디를 하면 영호남은 갈라서 서로 대립하자 하는 소리를 10마디를 합니다. 지금. 네? 제가 결혼을 할 때에 광양이 제 처가인데 광양의 안문이 저 처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호남이 결혼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 세상에 도대체 영호남이 과연 있기는 있는 거냐 말이? 영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으로 그걸 구별을 해놨을 뿐이지 사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문화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구에 살다가 광주에 가서 애를 놓으면 그 애가 영남 사람입니까? 호남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호남에서 태어났으면 호남 사람이라 그래. 그러면 그 애가 태어나서 또 대구로 다시 와서 자기 애를 놓으면 그 애는 영남 사람입니까? 호남 사람입니까? 그런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영남 사람, 호남 사람을 갈라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서로 대립 갈등을 하게 만들고 대립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그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립 갈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익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그런 것을 반복해서 영원함이 화합을 하자 하면서도 화합을 안 하는 것이 더 많으니까 오늘 또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이 따로 가는 거죠. 오늘 주제가 윤리 도덕입니다. 옛날에 윤리 도덕이 그래도 유지가 됐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될까? 아까 참 어르신들께서 나오셔서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가 하면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인 윤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 말해서 우리 유교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다움의 길, 이것을 우리가 성인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람다워지는 거죠. 무엇이 사람다워지는 것인가? 이게 금수와 다르게 사람이 사는 것은 이 금수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사람다운 게 진정 무엇인가? 이것을 유학에서는 굉장한 이 중요 주제를 가지고 추구를 해왔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이 도덕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도덕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사람이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 간에도 또 우리 사상가들 중에도 여러 사람이 얘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동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히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말들이 이 서양과는 달리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불명확하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늘 천자를 써놓고 천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듯이 무슨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할 때도 성도 마찬가지고 리도 마찬가지고 해놓으면 또 학자들이 수도 없이 의견들이 갈라지듯이 그런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도덕이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을 먼저 가져야 된다. 도덕성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게 뭘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참 퇴계 선생이 말씀하셨던 수양론 같은 게 하나의 예죠. 그럼 이 일을 추구하기 전에 의를 옳고 그름을 먼저 해야 된다.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 자기의 실천은 어렵다 하더라도 실천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사람이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옳고 그런 것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을 생각해야 그래도 인간이 바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도덕적인 그런 어떤 사람이 되려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무지에 있는 이상은 이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런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박학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공자가 말씀하셨던 사무사라는 표현을 항상 소중히 합니다. 생각에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남이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앉아서 생각하더라도 생각을 하는데 삿된 게 없어야지. 너 생각 남이 모른다고 해서 생각에서부터 벌써 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거는 사람답게 사는 길에서 벌써 벗어난 것이다. 무슨 관직을 준다든지 재물이 온다든지 그래서 해서 생각을 좋게 하는 거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다 없다 하더라도 삿된 생각을 가지면 그건 사람들이 틀렸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퇴계 선생이 한 10가지를 늘 들어서 말씀하시지만은 무작이다. 자기를 속이지 마라. 모든 것을 사실은 따져보고 하나로 요약하자면 자기를 안 속이면 거기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데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고 많이 알아도 결국은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는데 그 남은 자기를 속이는 걸 모르니까 남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은 자기를 속이는 걸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이라도 하나만 달성하면 그건 성인이 바로 되는 것이다. 그 어렵죠. 그러면 자기를 안 속여야만이 도덕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불교에서 큰 스님 중에 원택 대종사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출가를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옛날 성철 스님이 계셨는데 성철 큰 스님이 불기자심이라는 글자를 써놓으시는 걸 보고 당신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걸 보고 야 맞아. 세상에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관직이 높고 아무리 뭐 한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정말 이거는 핵심을 찌른 거다 해서 당신이 불기자심이라는 그 말을 보고 출가를 했다 그럽니다. 그 출가한 이유가. 그리고 평생을 불기자심이라고 하는 성철 큰 스님이 저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하루에도 10번씩 자기를 속이고 하루에도 10번씩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이것만 바로 잡으면 바로 부처가 되는데 역시 자기를 안 속인다는 게 저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이 불기자심이라는 말을 딱 갖다 써붙여 놓고 이게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구나. 당신은 그거를 보고 출가를 하셨다 그래요. 이거는 육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진리죠. 영원함이 화합합시다. 말을 걸고 나가서는 영원함을 갈등시키고 표를 얻기 위해서 대결을 시키고 다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되는 길에서 벗어난 거죠. 예. 자기를 속이는 거.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혼자 있는 것을 항상 신중히 해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은 모른다, 남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라도 내가 누구 나쁜 생각을 했는가, 이거는 남은 모르지만은 너 자신은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기독을 해라.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거다. 남이 볼 때야 잘하는 행동 하기 쉽지만 혼자 있을 때는 결국은 자기 속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군자가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을 존중하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존중하듯이 해라 말이죠. 무불경이라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공손하게 그 사람이 나만큼 존귀한 사람이다. 그거는 우리 헌법에도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똑같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 10조에 딱 써놨습니다. 남은 존귀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이웃, 힘이 없는 사람, 재산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나같이 훨씬 중요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나만큼 중요하고 나만큼 존귀하고 나만큼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우리 헌법 10조에다 딱 써놨어. 이러한 것들이 핵심적인 소위 말해서 개인윤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방금 유도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왜 이게 안 됩니까? 우리 어른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됩니다. 옛날에는 되는데 왜 요즘 안 되느냐? 저는 이 법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그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서 마을 단위로 생활하고 학교 단위로 생활하고 서당 단위로 생활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그야말로 부모 얘기를 듣지를 않고 형제간에 불화를 하고 내 싸우고 동네 다니면서 다른 사람 두들겨 패고 하면 그 동네 살지를 못하죠. 그 동네 사람들이 응징을 하죠. 너 이 동네 살지 마라. 너 이 동네 나가라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을 보고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지나가도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동네 살 수가 없겠구나.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걸 알죠. 그 다음에 불효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청구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구 안 하는 거, 내가 어떤 자리에 가려면 정말로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 거고 형제하고 우애가 있고 마을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줘야 내가 그래도 저런 자리에 갈 기회가 있겠구나. 그런 소위 말해서 그게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5살 때부터 앉아가 정자를 했다. 10살 때부터 정자를 하고 벌써 어떤 어른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뭐 행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동네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자기한테 무엇이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시대는 그런 형태가 다 해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부모와 아무리 싸우고 형제간에 싸워도 시험 한번 잘 쳐서 시험 점수 좋으면은 그 자리에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시험만 잘 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돈 내가지고 어디 기부금 내버리면 좋은 자리에 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하고 대인관계에 착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뭐였느냐. 평소에는 전혀 인륜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기부금 한번 크게 내버리면 그 자리에 가는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규범으로서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한테 그냥 호소하지요. 착하게 살아라. 그럼 착하게 사는 그 단계에서 이제 종교교 보면 옛날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간다 말이지. 너 그렇게 살면 천당 절대 못 간다. 네 극락 못 간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는 극락을 안 간단 말이죠. 극락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 말이죠. 천당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 하는 경우에서는 이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학에서는 일찍부터 개인에게 호소하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을 법으로서 규율로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거기에 불이익을 가해야만이 이 사회가
인간다운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유교에서는 늘 덕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치를 경외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직하학공 때부터 순자, 관자라든지 이런 책들이 쭉 있잖아요. 저는 공자와 맹자 쪽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미 그 시절에 어른들이 고민을 한 것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순자는 맹자보다도 더 치밀한 구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비자에 와서는 법을 중요하셨는데 그때는 법은 물론 형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서양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올바른 원리, 올바른 원칙 규범이 그걸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쥐면 인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치를 금지시키고 법치를 해야만이 인간다운 세상이 온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이상적인 덕치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보다시피 덕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건 이상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실제를 보면 전부 인치를 해서 한 행동들이죠. 오늘날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조선조 역사를 보고 쭉 보면 조선조 역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귀양을 보내고 자기와 경쟁이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도 집안의 선조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억울하게 당하고 참 멸문이 되고 수백 년 동안 과거 출사도 못하고 이런 집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은 경쟁하는 상대에서 그거를 모함을 하고 해서 결국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짓을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덕치를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인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서양에서는 덕치라는 얘기보다는 야, 법을 바로 써야 된다. 사람에게 호소해서는 이거는 별 효능이 없다. 그래서 세상이 올바로 가려고 하는 원리를 찾아내서 그 원리를 규범으로 삼고 그 규범은 반드시 실효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실효성은 그 원리와 규칙을 어긋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면은 인간이 바른 길을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오면은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로 그 틀 속에서 짜져 있고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그런 질서 속에서 살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어쨌거나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과거에 참 좋았을 때 참 인간 스스로가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런 어떤 가치를 추구를 하면서 살았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것이 왜 오늘 와서는 이렇게 됐을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심성 속에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점에서는 여전히 생명력이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만 만들어 간다면은 옛날과 같이 소위 말해서 개인의 윤리, 개인의 도덕성을 갖춘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윤리로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들이 이래 모였던 이유가 뭐고 하면은 야, 지금 이게 무슨 사회냐. 옳고 그름도 없고 공과 사도 없고 권력을 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판사는 재판 마음대로 하고 검사는 마음대로 사건도 조작을 하고 이게 무슨 법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저 판사가 저런 인간이 하는 것이냐, 어떻게 검사가 저런 인간이 하는 것이냐,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저런 인간을 하는 것이냐, 인간다운 인간이 저런 자리에 갈 수 없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니까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한테 호소한다고 될 일이냐,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것은 법으로 전부 금지를 해야 된다. 어떤 자리에 가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규범으로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공사가 구별이 안 된다? 공적인 자리에 가서 사익을 취한다? 그거는 다 범죄를 해서 처벌을 하는 거죠. 공적인 자리에 가서 뇌물을 받는다? 그거는 범죄로 해서 뇌물죄로 처벌을 해야만이 그런 짓을 안 하는 것이지.
사람이 수양을 해서 인간이 된 다음에 공적인 자리에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유학에서는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 분명한 어떤 원리를 우리가 찾아냈죠. 그 다음에는 인을 베풀어야 된다. 그 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아주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순자 같은 경우에 정명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니다 말이죠. 예와 의와 지와 신이 결국은 인이다. 어떤 규범을 분명히 세우고 거기에 신뢰를 지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인을 지키자 이런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없죠. 왜? 그걸 안 해보는 사람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서양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을 판단을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 예를 들어 신뢰, 믿음을 줬는데 믿음을 안 주고 이걸 속이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사람들 저놈이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관계에서도 신뢰를 어그러뜨리고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내가 물건을 팔면 그 매매의 효과는 무효로 간다. 그거는 매매가 없는 걸로 본다. 이렇게 법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무리 속여가지고 내가 팔아도 그게 들통이 나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사람 보고 너 정말 사람 속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면 저희들이 사회윤리로서 의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하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이걸 혼동시키니까 사람들이 전부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이 사회가 바로가 되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에 가면은 그것은 법원에서 옳고 그런 것을 판별을 해줘야 되는데 법원에 가도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고 권력을 잡으면은 세력이 많아지면은 많은 세력을 끌어모으면 자기 목소리가 옳은 것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옳은 목소리라도 뭐 사람 숫자가 적으면 그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이게 무슨 옳은 세상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모였을 때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이 올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우리 유교 정신에서 한번 찾아보자. 우리 유림에서 이런 것을 실천적으로 한번 해보자. 유림이 전부 나선다고 해서 이것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사회가 벌써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유교에서 과거에 봐왔던 사회윤리로서 봤던 것이 이게 윤리가 아니고 이 윤리가 아니고 이것은 법규범으로 만드는 거지요. 상대방을 속여서 했다? 그는 사기죄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윤리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가 정말 천당 가려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너가 군자가 되려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너가 성인의 그 길을 가려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옛날에는 그것이 설득력을 갖는데 지금은 전혀 설득력이 안 갔기 때문에 이것을 실효성을 가지려면 너는 사기죄다. 너는 그렇게 하면 감옥 속 간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이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윤리라고 얘기하면은 전혀 사람들이 이거를 지키지를 않죠. 그래서 공직자 윤리, 공무원 윤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거 전부 다 윤리로 하니까 사람 공무원들이 지키지를 않아요. 돈을 받지 마라, 깨끗해라, 청렴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 출근을 제대로 해라. 그 윤리가 아니고 그거는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을 제대로 안 하면 그건 징계를 하는 거죠. 근무를 제대로 하면 징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 직권을 남용하면 처벌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게 작동이 되는 거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효라는 것이 사회윤리로서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점점 확대가 돼서 마을 사람에게도 내 부모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해라. 군주가 되더라도 백성을 내 부모같이 그렇게 섬겨라. 그래서 효라는 하나의 규범 원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효용이 있다. 이까지 이제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 유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 기본 철학은 가치는 맞죠. 그런데 효라는 것이 윤리다.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실효성을 안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개인 영역과 사회 영역과 국가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작동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전부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불이익을 주고 명확하게 실정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남을 대할 때 부모 대하듯이 해라. 남에게 욕을 하지 마라. 남의 명예를, 남의 인격을 손상하는 걸 하지 마라. 남을 대할 때 부모같이 대해라. 누가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대해서 너 부모한테 욕하냐? 안 하지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욕하지 마라. 그럼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지요. 그럼 왜 남을 대할 때 왜 부모같이 대하지 않느냐? 그렇게 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면 인격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왜? 내한테 처벌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한테 욕을 안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인격을 침해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유교의 그 윤리 중에 하나가 화라는 게 있습니다. 화의부동.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나하고 다르다 군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다. 사실 따져보면 전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적대시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군자라서 화한 것이다. 동의, 언뜻 보면 동의, 이게 옳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 사회에서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동보다는 화가 맞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윤리로 잡는 거죠. 그런데 화합을 해라. 화합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윤리로서 관용, 상대방을 포용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을 하고 이것은 윤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유교 원리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화라는 것이 군자에게는 동보다는 화가 우선이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개인 사회윤리로서 우리가 다 잡았던 거죠. 그 다음에 용서를 해라. 사람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이쪽에서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이 인간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서로 간에 용서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인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용서만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사람을 자꾸 속여먹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법으로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전통 윤리 속에 육아 속에서 찾아내는 많은 가치들 중에 개인 윤리로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이런 인간답게 사는 길, 인간다움의 길은 우리 공동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게 해체가 됐기 때문에 참 그거는 주관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개인의 문제가 남아 있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을 칭찬을 하고 그런 사람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자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하게만 만든다면은 개인 윤리라는 것도 상당히 이건 되살아날 수가 있고 그야말로 윤리와 윤리적인 사회, 사람다운 사회 그걸 만들어줄 수가 여전히 있는 것인데 그게 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윤리 부분에서는 그것을 단순히 윤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면 전부 법규범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법규범으로 만들어서 그걸 윤리로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법으로서 규정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되면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것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거는 수십 년 전부터 제가 만들자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 가면 자기하고 이익이 충돌되는 부분에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를 하고 국가 이익을 뒤로 물리는 이런 법이 이 세상에 있느냐. 그러니까 공직자 윤리 헌정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선서를 하고 공직자가 취임할 때 우리가 저거 하게 만들자. 그래도 안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하느니 이익 충돌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합시다. 우리가 하다 못해서 이제는 끝까지 와서 이번에 이익충돌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한 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될 문제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라는 것과 법이라는 것이 이 자발적인 부분에서는 윤리라고 하지만 자발적인 것을 호소해서 안 되는 부분으로서 이 사회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전부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가 한 것이고
또 그런 법제화하는 것은 참 이 국민들이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용을 하려면 방금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런 것이 왜 인간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 전통적인 육아에서 상당 부분을 그걸 발굴을 해냈죠. 그래서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면서 온갖 사람이 다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똑같이 온갖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심성에 원래 선의지라 그러죠. 인간은 원래 착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본바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쪽이죠. 그래서 그 본바탕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본바탕을 가능한 한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것이 파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것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회 윤리를 만들고 그 사회 윤리 규범이 실효성이 없으면 그런 규범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사실은 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은 굉장히 정밀하게 법으로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사회 윤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법으로 만드는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아에서 얘기해왔던 그런 어떤 규범의식이 이제는 법에서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려면 법을 지키자. 법이 있는 대로 그대로 하자. 왜 너 법을 어긋나게 하느냐?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어떻게 응징을 하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선조들이 그런 문제들을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고민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을 열정적으로 해주신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정근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대학, 인성과 리더십의 보물창고란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신정근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장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장,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 사업 단장, 사단법인 선비정신과 풍류문화연구소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논문 육아의 관계윤리의 특성 연구 등 다수, 저서 맹자의 꿈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럼 유학대학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학이라는 책은 아주 간단해서 사서 중에서도 글자가 적어서 그렇지만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책이 왜 사서 중에서 주목을 받았냐 그러면 논어라든지 맹자는 첫 내용이 첫 구절의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데 반해서 대학이라든지 중용은 문장도 얼마 되지도 않고 첫 구절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대학만이 아니라 사서와 또는 유교와 동아시아 사상의 핵심을 담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이 주목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위로 올려주실래요? 사실 주자의 경우에서도 처음에 논어를 읽었다가 이게 어떤 감명을 잘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 칠 때도 선불교 내용을 써가지고 합격을 하고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죠, 그죠? 그냥 만약 이랬다면 주자학이 있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 보통하고 특별한 게 있으면 다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걸 좋아하고 보통인 걸 싱겁게 생각하는데 삶의 바탕은 특별한 거는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삶의 바탕은 보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때 많이 위로를 받은 게 이제게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만나고 인사하고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것인데 쉬운 것인데 이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최근 위드 코로나가 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의해서 좀 더 그러한 것들이 보통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좀 위로 올려주십시오. 위로. 예. 그래서 일상적인 게 평범한 것이 당연하고 또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가 중용은 아주 간명한데요. 이건 제가 쓴 책이고요. 첫 문장이 대학 지도 재명명덕 재친민 재지어지선인데요. 한문을 못하는 못하는 사람이라도 대학에서는 뭐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러면 구문론적으로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학의 내용만이 아니라 유학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논어의 경우에는 때때로 배우고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 사실 논어는 공자가 말을 많이 담겨 있지만 편집한 것은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의 제자들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글자를 제일 앞에 뒀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요. 저는 학이라는 글자를 제일 먼저 둔 것은 오늘날 말로 한다면 아주 유능한 편집자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고등학생이 이 구절을 보면 흥분하겠죠, 그죠? 이게 배워서 때때로 읽으면 즐겁지 않으니까 문제 푸른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면 자기의 어떤 체험하고 안 맞겠죠, 그죠? 실제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오해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자기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화 안 낼 사람은 드물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구절인데 첫 구절이 잘 함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맹자도 보면 양해화하고 만나서 천리를 멀다고 하지 않고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맹자가 왜 나를 만났는데 하필이면 니라는 말을 끄집어내느냐, 인과 의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니랑 인과 의는 맹자에 흐르는 두 강물인데 시대의 강물인데 시대는 리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맹자는 그 흐름을 이제 인의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부터 두 사람이 손뼉을 치서 박수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어긋나는 두 사람이 뭔가 잘 안 맞는 듯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맹자를 첫 문장을 읽어도 잘 느끼기가 어려운데 대학이라든지 중용만 보면 이 첫 문장만이 전체적인 내용을 꿰뚫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학과 중용의 원래는 단행본이 아니었는데 단행본으로 이렇게 성격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야 대학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오늘 윤리도덕성 회복인데 결국 윤리 유학에 대해서 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학을 왜 읽어야 되느냐를 조선시대랑 대한제국 시대랑 대한민국 시절의 세 가지 계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임진왜란 하면 조총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총은 단발 사격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3열로 해야 연속 사격이 되죠, 그죠? 그래서 3열을 지어서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자 한 것은 159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사실 정사 황윤기라고 김성일이 가서 하신 건 아니죠, 그죠? 돌아와서 각각 다른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침략의 위험이 있다, 없다. 그럼 결국 이제 전쟁의 위험이 없다라는 걸 어전회의에서 결론이 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92년에 조총 등으로 인해서 조선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기보다 슬픈 것은요. 일본은 1543년에 조총을 처음 봐요. 그래서 가고시마 도주가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비싼 값에 구입을 해서 그것을 대량 생산을 해서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조선 침략에 유려한 전략적 무기로 활용을 하죠. 그러면 조선은 이 무기를 언제 봤을까요? 1592년에 봤을까요? 아닙니다. 1590년에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이 통치사로 파견했을 때 대마도를 통해서 기로에 올랐을 때 대마도 도주가 2등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 와서는 그냥 궁지시 창고에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1543년에 조총을 보고 이게 큰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량 생산해서 전략화를 합니다만
조선에서는 그냥 선물, 예물로 봐서 처박아 두니까 활용이 되지 못했다가 2년 뒤에 이제 혼비백산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우리는 이제 조총이라 그랬는데 일본은 철포라고 썼는데 그걸 일본 말로 읽으면 무태포인데 우리나라 중에 어떤 말이 생겼냐 그러면 무대뽀다. 저 사람 참 무대뽀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말은 이 무태포라는 말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얼마나 조총이 없는 상태에서 혼이 났던지 그 말이 지금도 무대뽀라는 말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은 대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경무 삼강령 8조목 중에서 경물인데요. 나만이 아니라 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피고 관찰하고 대책을 세웠다면 임진왜란의 전쟁이 뭐 역사에서 가정은 없습니다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에 또 다른 또 조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우리 삶의 생태계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바뀌도록 뭐 강요 아닌 강요죠. 저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커다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게 임진왜란 때 조총과 같이 우리가 경물의 대상으로 삼고서 탐구를 한다면 또 다른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라든지 이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물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덕궁 흥복헌인데요. 이게 어디 있냐 그러면 대조전에 있는 오른쪽 건물인데요. 여기서 왜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의전회의가 일어나게 되면서 한일 합방으로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요. 당시에 뭐 아시다시피 대한제국에는 조선을 둘러싼 또는 대한제국을 둘러싼 서구 열강의 이권 개입이 노골화되는 시기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대외적인 위기가 격화되면 대내적으로 단결하는 것이 뭐 어느 단체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국정이든지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국정은 두 가지 대립 세력에 의해서 서로 이용하고 외세를 이용하려고 그러다 거꾸로 외세에 이용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통합의 리더십, 진영이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을 말하는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대한제국에 있어서 사항은 조금은 늦추어지거나 다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가보도의 IMF 구제금융을 영화로 만들 때 국가보도의 날이라고 그러는데요. 왼쪽 장면은 환율이 ner뛰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환차를 통해서 큰 몫을 보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있는 공무원은 좀 막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런 ner뛰기 환율에 의해서 생계 또는 뭐 자기가 하고 있는 공장 등등의 위험에 빠지는 사람의 축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뭐 이 장면은 영화는 이 신문 탑 기사들은 눈에 선하시죠, 그죠? 이렇게 보면 일단 결국은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다들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발뺌하는 사람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그것이 내 책임이다라고 해서 왜 그것을 제때 예견하지 못했던지 또는 유사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명덕에 대한 관념들, 생각들이 많이 부재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성, 배움, 리더십 저는 이 세 가지 부재, 세 가지 없는 사항인데요. 대학의 용어로 만난다면 명덕, 경물, 대인 이 세 가지 가치를 좀 더 강론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조선시대랑 대한제국시대랑 우리 현대사죠, 그죠? 얼마 안 되니까 현대사에서 진행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뭐 지금 현재의 국제 사항이라든지 동아시아 안보 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전의 어떤 안정적인 상황과 달리 또 변동하고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명덕, 경물, 대인이라고 하는 가치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대학이라는 책을 우리 유리만 읽어야 될 게 아니라 유림 아닌 사람도 읽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덕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계, 우리 정종석 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법적인 기준도 중요합니다만 도덕적인 기준도 중요하죠, 그죠? 이런 기준이 다 흐릿하고 애매하고 무너지니까 지금 많이 우려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물 배움인데 배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문제여서 내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배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학습의 의지가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인의 리더십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진행도 되지 않고 모든 게 엉켜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우리가 이제 대학을 왜 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유교에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2분만 남아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은 다음 한 슬라이드가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결론으로 뛰어넘어가는 사이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십시오. 요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그 다산과 정약용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데 주자는 대학이라는 책을 대자와 학자 사이에 인자, 지자가 빠졌다. 대인지학이다. 대인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정약용의 경우는 대학 지도는 교우, 주자지도다. 그래서 왕족이라든지 귀족들, 즉 일종의 다음 세대 리드가 될 사람들, 일종의 제왕 중심으로. 그래서 두 가지 대학의 책의 성격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리더십 측면에서 뭐 시간이 있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넘어가면 다 한글로 되니까 그죠? 이것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밀레의 그림인데요. 저는 뭐 우리 동양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다양한 것들과 같이 견주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창문에 햇살이 비추고 문 앞에는 거린이 있습니다. 아마 음식을 달라고 왔을 거예요. 어머니가 가운데 있고 이게 부엌입니다. 아이 손 위에 뭔가를 얹어 놓습니다. 지금은 스틸 사진과 같은 정적인 화면입니다만 여러분하고 제가 큐 하면 아이가 앞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아이가 움직여서 손 위에 된 그릇을 거린에게 옮겨줄 것이고 거린은 그 그릇을 받아들고 음식을 자기 입으로 옮기겠죠, 그죠? 입으로 꼬작꼬작 씹으면서 아마 오랫동안 굶주림을 해결하면서 아마 얼굴이 짠하게 환하게 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뭘까요? 라는 건데 원래는 이제 체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아침부터 뭔 일이야 재수없게 짜증나 이러면서 소금 한 갑질을 뿌릴 수도 있고 물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에게 먹을 것을 건네줄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에 있는 거울이죠, 그죠? 내 마음에 있는 거울이 어느 방향으로 작동을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이 거린에게 따뜻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 유림이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에 거를 좀 내려주시면 예. 그래서 우리가 얇은 자라고 하는 건 A4지 종이처럼 얇아서 누군가 뭐라고 그래도 화내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두터운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웬만한 충격에도 휩쓸리지 않고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소멸될 수도 있고 그럼 이런 두터운 자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앞에 있던 대인, 경물, 명덕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우리가 얇은 자, 그죠? 어떤 사소한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예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을 내다보기도 하고 전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자아를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윤두수의 그림이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터운 자아를 가지고 있는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데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신정근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손기원 사다헌 대표 교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ESG 이슈에 대응하는 유림의 역할을 주제로 환경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성교육적 접근을 부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신정근 교수님께서 시간을 또 배려를 해주셔서 원래 듣기에는 30분으로 들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2분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뭐 식사 시간을 제가 축내면 안 되기 때문에 12분 동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ESG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지도자들 또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이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ESG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선생님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우선 환경일 겁니다. 이 지구 환경이 망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E는 환경의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S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우리가 국가와 기업과 단체와 전 세계인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G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 유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유림에서 어떻게 보면 저게 다 사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잘 해결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시간도 이렇게 아주 짧게 남았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05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30년도 안 남았는데요. 저 때까지 우리가 해결을 못하면 지구가 더 이상 살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후손에게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탄소 중립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이 지구를 망가뜨린 주된 그 요인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저걸 더 이상 배출이 되더라도 없애는 쪽으로 해서 0으로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실가스 감축. 지금 이제 이 지구가 온실처럼 돼서 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가스 이런 걸로 해서 이 기후가 자꾸 기온이 올라가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또 빙하가 녹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 영어로는 environment라고 얘기하는데요. 환경의 문제고 그다음 이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노인 빈곤이라든지 장애인 문제, 제3세계 이런 기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사회 문제입니다. 소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국가나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들이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G입니다. 가버넌스라고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ESG가 최고의 하도가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이제 살아남는 자는 강한 자도 현명한 자도 아닌 변화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주역에서는 이 변화의 원리를 추나추동 사계절과 비슷하다 모든 변화가.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름 일양을 도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 사회 변화도 보면 치세와 난세가 계속 반복을 해왔습니다. 치세가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이 물질적인 걸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난세가 옵니다. 난세가 지속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이대로 가면 큰일이다 해서 정신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치세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저는 난세 극에서 치세로 향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정신적인 것을 5,000년 동안 추구해온 한국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류라는 말로 시작이 돼서 지금 K컬처가 2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지금의 치세로 가는 그것은 물질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조직의 경영에 있어서도 이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이 이 조직 경영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 창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이 바로 ESG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ESG는 말씀드린 대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좀 더 쉽게는 투명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조직의 지속 가능성, 기업이라든지 지금 성균관과 같은 조직도 조직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걸 측정하는 세 가지 이 핵심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후 변화나 4차 산업혁명 같은 이런 문명사적 대전환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1년 사이에 이 ESG라는 그 키워드가 이 핫 이슈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검색을 하게 됐는데, 저는 참고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공인회계사 17년 하다가 이 경영이나 사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성대에 들어가서 석박사를 유교 철학으로 하고요. 그래서 인성교육 이런 쪽으로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런 중교육도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 다시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ESG 경영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ESG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인데, 이제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에 1.2도 정도 올라갔다 그럽니다. 1.5도 올라가면 심각하니까 그걸 우리가 그 선에서 막아야 된다. 2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더 이상 회복 불능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국가나 기업과 단체를 비롯한 여러 경제 사회 주체들이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조직을 투명한 방법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넘겨가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주주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배려해야 되는 그런 경영으로 가고, 이건 뭐 보셔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이제 아주 지금 엄청 빠르게 이게 시계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시를 해야 된다. 또 그것을 회계사 같은 사람들이 인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생겨난 것은 이제 EU에서 미국이 주춤할 때 EU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미국도 발 맞춰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져서 국제 협력을 하면서 탄소 중립 선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또 기업이나 투자자들이나 이런 로컬 부문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KESG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이 우리의 K컬처와 비즈니스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한류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두에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ESG는 지금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나오는 걸 보시면 바이든이 뭐 더러운 중국 철강 이런 얘기하는 거 전쟁 상황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 전 세계의 그런 생태계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면서 우리 것을 판을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K컬처가 해냈듯이 또 그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늘 특강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연못 속에 살아가는 서로 다른 물고기와 같다. 연못이 망가지면 같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who cares wins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이제는 이긴다는 겁니다. 자기 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홍익인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을 실천하고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인즉 영, 불인즉 욕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통을 보면 학습과 수양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이 그것을 해내 왔습니다. 5,000년 동안. 그래서 그것이 변화와 협력과 상생을 일어나게 해서 K-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갖춰지게 하고 그것이 홍익인간 경영을 해서 글로벌 ESG 생태계를 선도하는 것, 이것을 저는 KESG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해법,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전통 인성교육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ESG에 앞장서야 하는 조직이 바로 유림단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에 대한 체계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맹자가 이런 말씀한 것은 이제 현대적으로 다 통용이 됩니다. 이제 대기업이 홍익인간 경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태계 선생의 그런 사상에서는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을 실천해야 되는데 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의미가, 경의 첫 번째 의미는 경건하게 마음을 자신에게 집중하는 수양법을 뜻합니다. 먼저 자기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양을 해서 그것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단군 이야기에서 곰이 사람 되는 이야기에서부터 5,000년 동안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에 성대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인성교육의 실천의 방법과 방향성, 이건 제가 6년 전에 성균관 인성 최고 지도자 과정을 제가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사단법인에서 이제 선비 인성교육 최고 지도자 과정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5,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어왔는데 성학십도가 어려워서 제가 한글본 성학십도라는 책으로 쉽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인성의 개념이라든지 인성교육자의 자격까지 4가지 철칙이 있다. 이것은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또 그 효용 가치는 바로 자기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치 공부와 만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당연히 ESG도 해결하는 그 초석이 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군 개국 이야기에서부터 조선 유화까지 5,000년 동안 일관되게 이어온 그 인성교육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이것도 박사 논문에 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K 뭐뭐와 관계되는 K 컬처니 한국적 뭐뭐 KESG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한국 전통의 인성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ESG가 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 또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유림의 역할을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KESG는 사람, 조직 문화, 덕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ESG를 선도하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답이 유림에게서 찾을 수 있는 이 세상을 구하는 길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연못 속에 살아가는 서로 다른 물고기인데, 이 글로벌 생태계를 복구해서 지구를 살리고 세상을 구하는 그 길은 K-인성교육이고 KESG다. 저는 그 프레임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책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인문학 기반의 글로벌 ESG 생태계를 디자인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다시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연구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그런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균관
위원장님 오늘 특별히 또 오시고 이런 유림단체에서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가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선봉에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기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술 발표를 해주신 손기원 사다헌 대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전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2부 행사인 영원한 유교 교류 학술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오전 시간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